다음 코스인데 원자의 스펙트럼 먼저 정리하면 스펙트럼을 앞으로 SP라고 쓴다면은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 이게 빨주노 초파남보가 주르륵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선 스펙트럼인데, 이 선 스펙트럼에 또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그대로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빨주노 초파남보가 주르륵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또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중간에 어딜 통과한다? 저온의 기체. 파란색.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난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저온의 기체의 특징을 알아야 돼.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속으로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지나가면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쑥쑥 빨아가는 거죠. 저온의 기체가. 그래서 이 빛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긴 거지. 뺏겨서 연속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나 여기 뺏겼어. 그래서 까만색으로 뺏긴 부분이 툭툭 나타나는 게 이게 흡수당한 거잖아. 흡수당한 녀석이라서 이 녀석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저 기체는 저온의 기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기체로 변하는 거야? 저 기체는 고온의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고온의 기체는 원래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까와 같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그럼 아까 삥 뜯어온 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대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광원이 없으니까 아무런 빛도 안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뿅 오더니 아무것도 원래 안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흡수했던 걸 다시 뿅뿅 내뿜어주는 거지. 이 녀석을 이제 방출한다. 저 자식이 빛을 방출했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방출 스펙트럼을 내뿜는 거고 저온의 기체는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책에서는 백열등을 갖다 놓고 저온의 기체를 세워놓고 슬릿을 통과시켜서 실험을 하는 게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바로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파장과 에너지. 저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스펙트럼, 빛. 자, 빛은 다른 말로 전자, 기, 파라고 한다. 파동이다. 파동이라서 에너지가 많은 파동부터 에너지가 중간인 파동, 에너지가 별로 없는 파동까지 이렇게 모두가 광원으로부터 이런 빛이 나오는 거야. 이 빛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했을 때 이런 형태의 빛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름하여 가시광선입니다.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별로 없는 쪽이 빨간색,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빨주노 초파남보가 눈에 보이는 이유가 가시광선 영역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시광선입니다. 얘만 눈에 보인다면 이걸 벗어난 영역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빨간색의 바깥쪽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보라색은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해서 자색을 벗어난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요. 적외선 에너지가 별로 없는 쪽이 되는 겁니다. 자외선을 쏘이면 암에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피부암 같은 게 걸린다는 이유가 에너지가 많은 녀석을 쏘이니까 우리 피부세포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많은 쪽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떨림이 있죠. 떨림을 프리퀀시라고 해서 진동수라고 표현해요. 진동수가 작겠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프리퀀시에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진동수가 세다는 거지. 막 진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아요. 소리로 바꾸면 고음, 엄마 목소리 야! 고음이 있고 아빠 목소리 저음이 있습니다. 쌤이 만약에 앞에서 저음으로 강의를 막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되게 졸려요. 그죠? 저음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저음이 에너지가 적은 거고 고음이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바로 에너지가 많은 건 진동수가 많은 게 고음이야. 그래서 이게 막 에너지가 많은 게 고음이고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게 저음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프리퀀시가 크다는 건 상대적으로 요 길이가 짧죠. 얘는 여기서부터 길이가 어때요? 길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 이거를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파장. 이 파동의 길이 람다가 커요. 에너지가 적은 게 람다가 크고요. 길고요. 에너지가 많으면 람다가 짧잖아. 자, 람다와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람다와는 반비례, 그 다음에 프리퀀시와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식으로 만든 게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 빛 알갱이죠.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그죠?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했잖아. 근데 비례식을 는으로 바꿨죠. 이때 상수 플랑크 상수 H, 그래서 상수값이야.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들어간 상수값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HF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하고 에너지가 비례니까 F하고 람다하고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F 대신에 람다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F 대신에 람다분의 1을 집어넣으면 플랑크 상수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람다분의 1이니까 람다분의 1을 쓰면 되겠죠. 근데 광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광속에 해당하는 C를 또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1을 C에서 HC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거 광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광자. 그래서 C가 들어있으면 광자의 에너지구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책에 람다분의 HC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떤 요소를 주냐에 따라서 광자의 에너지 값을 구해내거나 또는 이 파장 값을 구해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게 파장이 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파장과는 반비례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보호 원자 모형. 자, 보호가 아까 말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껍질 모형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껍질들을 제시를 하고요. 보어가 제시한 껍질은 어디까지? 무한대 껍질까지 제시를 해요. 무한대 껍질까지. 그래서 무한대까지 올라간 전자는 아까 말한 자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난 녀석이니까. 첫 번째 껍질을 K껍질, L껍질, KLM, LM. 아까 풀은 것 같다.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LMN. 그죠?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보어가 어떻게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를 소개하냐면
자, 전자가 돌아다니는 껍질이 있고,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띡띡띡띡띡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막 공급하면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충분한 에너지가 쌓이면 점프! 퀀텀 점프라는 점프를 통해서 그 다음 껍질로 올라온다 라고 설명을 해요.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껍질로 올라올 때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1번 전자라고 해봅시다. 1번 전자를 2번 전자로 퀀텀 점프를 시키려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급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엄청 가깝기 때문에. 플러스 인력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인력을 세게 받아. 그러니까 이 인력을 끊고 2번 껍질을 올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1차 껍질에 있는, 즉 K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얘를 2차 껍질로 올리려면 이따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자, 2번 전자. 2번 전자를 3번 전자로 이렇게 올리려면 에너지를 아까보다는 조금 덜 공급해도 되겠죠? 이미 살짝 멀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공급해도 돼. 나 3번 껍질로 올라왔어. 3번을 4번으로 올 때는 또 조금 덜 들어가겠죠? 4번, 5번 해서 무한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1번에서 2번 올릴 때 들어간 이 에너지 값이 2번에서 무한대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요. 1번에서 2번 올리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어가 잘한 게 뭐냐면 수소인 경우에 이 껍질에, 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자, 에너지. 누구 에너지?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여기 좀 다르죠? n제곱분의 뭐라고 써있냐? 다음 장에 있나? 13.6 에너지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학할 때랑 좀 다르죠? 화학은 1310인가? 킬로줄 퍼 몰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 볼트라는 물리적 요소로 좀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물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공해임 풀 때 왜 메가 에너지 볼트로 바꿀 때 이만큼의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 관계를 이용해서 에너지 볼트로 바꿔놓은 게 13.6이라는 숫자네. 하지만 우리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뭐 할 거니까 그냥 K로 치환할 거니까. 그죠? 똑같아. 화학하고 똑같이 K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껍질에 있는 녀석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2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냐는 것도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뭐냐면 봐봐. 얘를 만약에 무한대까지 올린다면 이 전자는 얘로부터 인력을 받아 못 받아? 인력을 못 받아. 그럼 얘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다? 얘가 0이에요. 자, 무한대 했을 때 이 녀석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그 안쪽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도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에서 적은 에너지를 빼면 되니까 이 간격이 얼마 된다? 4분의 3K가 됩니다. 간격이. 자, 1차에서 2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다? 4분의 3K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야. 자, 2차 껍질에서 무한대까지 가려면 무한대 에너지가 0이래며 얼마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이 차이만큼이니까 이거 4분의 1K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에너지 차이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 3대 1의 에너지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얘와 얘 에너지를 이제 구해라. 3대 1입니다. 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는 구하면 3차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K가 될 테니까 이 차이도 구할 수 있겠죠? 27대 3이었나? 그런데 얘와 얘 그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해낼 수 있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값 구하고 각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 갈 때와 2차에 3차 갈 때 에너지가 몇 대 몇의 에너지의 비를 보이냐 이런 거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여기 갈 수 있다. 그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그래서 잘 봐.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K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K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9분의 1K이거나 얘 또는 얘 밖에 없죠. 중간에 마이너스 한 4분의 2K 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야?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아. 불연속적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무엇 되어 있어? 양자화되어 있어. 불연속적이야 라는 표현이야. 양자화되어 있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 이 뜻이야. 그래서 저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양자라는 말은 바로 저기서 나온 말이야. 양자가 양성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졌을 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이 될 때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자, 5번까지 한 겁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정해진다. 요 일반식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어는 그 아까 실험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전자한테 에너지를 막 공급해서 여기까지 당겼다고 칠게요. 전자를 당겼어. 얘가 원래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첫 번째, 바로 1번으로 쭉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요 사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쭉 방출할 거고 얘가 2번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겠지. 요 간격만큼 쭉 방출하겠죠. 이 1번이 에너지가 많고 2번이 에너지 적겠죠. 얘가 3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에너지가 더 적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장이 짧죠. 여기에 슝 나타나는 거고 2번은 여기에 3번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요 보의 껍질 모형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껍질 모형으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 3번에 나와 있는 보의 원자 모형의 등장이에요. 자, 다 했어요.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 껍질로 쭉 내려옵니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도 1번으로 쭉 떨어져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무슨 계열? 자외선 계열이죠. 자, 요 1번 껍질, 전자가 어디에 있던 2번 껍질 이상 어디에 있던 1번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이 계열을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되더라 라고 정리한 겁니다. 1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자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3번 껍질 이상에 있는 전자가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2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요. 얘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지는 않겠지. 중간 정도의 에너지, 바로 여기 중간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2번 껍질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 발머죠. 발머 계열의 빛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계열의 빛이 방출될 때 발머 계열의 빛이 방출돼 3번 껍질로 떨어질 때입니다. 얘는 1번 껍질로 떨어질 때, 얘는 2번 껍질로 떨어질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껍질 이상에 있는 전자가 3번 껍질로 떨어질 때, 3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 무슨 계열? 더 에너지가 적은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겠네요. 이것은 파시엔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라고 말합니다. 3번으로 떨어질 때. 자, 이렇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까지 정리가 된 게 1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파장은 누가 기냐? 에너지는 누가 많냐? 이런 거 정리하는 거야. 에너지는 이게 많죠? 파장은 누가 길어? 얘가 길죠.
파장이 누가 긴지, 에너지가 누가 많은지, 진동수가 누가 많은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너야 씹어줄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161쪽의 문제 풀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